1월 2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법원 포토라인은 그냥 패싱했지만 영장 심사는 결국 그냥 패싱하지 못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발부됐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 김명수 대법원장은 참담하다며 허리를 숙였고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매우 안타깝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영장 발부 배경과 향후 전개와 전망 등을 짚어봤습니다.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 발부에 사법부 수장 김명수 대법원장은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아침 출근길에 허리를 깊숙이 오랫동안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같은 시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굳은 표정으로 수사팀 책임자로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앞서 오늘 새벽 2시쯤 장고 끝에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법원 영장 발부 사유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의 몸통임을 법원이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공무원의 징계 양정 규정에 보면은 제일 높은 사람이 중한 책임을 지고 제일 낮은 계급이 낮은 사람이 경한 책임을 지게 돼 있거든요. 책임을 진다 그러면은 대법원장이 제일 중한 책임을 져야 되고. 법원 안팎에선 양 전 대법원장이 영장심사에서 이규진 등 후배 법관들이 거짓 진술을 했다거나 김앤장에서 증거를 조작했다는 식으로 주장한 점이 오히려 커다란 자충수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증거인멸 우려 등 법원이 봐줄래야 봐줄 수 없는 상황을 양 전 대법원장이 자초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내일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검찰청사로 소환해 기소 전 막바지 추가 보강 수사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다음 달 12일 전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연루자들을 일괄 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사 대상에 오른 100명 안팎의 전현직 판사 가운데 실제 기소 대상이 얼마나 될지 그 기소 규모와 면면에 검찰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오늘 국가인권위에서는 손배가압류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20플러스 신세아 기자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신 기자, 오늘 발표회 어떤 자리였나요? 이 노조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가압류 실태와 또 이 손배가압류라는 게 이 대상 노동자들을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지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고려대 김승석 교수 연구팀 박주영 박사는 오늘 발표 자료는 이 손배가압류 노동자의 노동권 실태와 건강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이 실태 조사 결과라고 의미를 밝혔는데요. 네, 일단 이 설문조사 대상 노동자들은 모두 236명이고요. 이제 지난 10개월간 사측으로부터 이 손배가압류를 당한 노동자가 확인된 것만 이 236명이라는 얘기입니다. 10개월간 236명이면은 뭐 하루에 한 명꼴이라는 얘기인데 액수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일단 이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보면 1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미만이 40%로 가장 많았고요. 200억 원 이상의 경우가 2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동자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액수를 손해배상액으로 청구를 하고 또 이에 대한 가압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일단은 이렇게 가압류나 압류가 결정이 되면 일단 뭐 임금, 통장, 뭐 전세 보증금 등 이런 현금성 채권은 다 묶어버리고요. 또 이제 하다못해서 가구나 뭐 집안의 가전제품 같은 이 동산들도 이제 압류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게 이제 오늘 발표를 맡은 박주영 박사의 말입니다. 네, 좀 많이 그런데 가압류 사유는 뭐 어떻게 되나요? 이제 점거에 따른 업무 방해가 이제 전체 응답자 중에 74.2%로 굉장히 압도적이었습니다. 뭐 열의 7, 8건이 이 점거를 사유로 한 손배가압류라는 얘기인데요. 이제 파업 중 점거가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어서 좀 문제가 많다는 게 오늘 참가자들의 인식입니다. 또 여기에 가압류는 본안 소송도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웬만하면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요. 이제 노동자들이 실제로 이런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서 노조를 탈퇴를 하는 경우가 무려 95%로 조사가 됐습니다. 뭐 회사 입장에서는 효과가 확실하네요. 네, 아무래도 다른 문제는 이런 결과에 이르기까지 뭐 노동자들이 정신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극심하게 피해를 진다는 점인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근골격계 통증이나 뭐 치아 이상 등을 이런 것들을 뭐 달고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제 특히 지금 보시는 게 우울 증상 체크 문항입니다. 네. 그래서 남성 노동자의 60%, 또 여성 노동자의 70%가 우울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 이건 역시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서 약 10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또 심지어 이 응답자의 약 30%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대답을 해서 대책 마련이 굉장히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해결책으로 그래서 어떤 방안들이 제시가 됐나요? 이제 법원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토론자들의 지적이었는데요. 네. 쟁의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로 취급하는 이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게 오늘 발표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송영석 변호사의 성토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밖에도 뭐 노조가 아닌 개인에 대한 이 손해배상 금지, 또 손해배상액 이제 산정액 제한 등 여러 법제도 개선 방안들도 제시가 됐습니다. 네. 뭐 갚을 수 없는 돈을 앞세워서 뭐 말 그대로 노동자를 피말려 죽이는 것 같은데 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긴 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술을 마시고 귀가했는데 새벽에 아내가 복통을 호소해 동네 약국에 약 사러 운전하고 나갔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고 공무원직에서도 잘렸습니다. 그래도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할까요? 좀 지나친 걸까요? 대법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지방 공무원 주사보로 근무하던 유모 씨라고 하는데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직장에서도 직권 면직되자 유 씨는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냅니다. 술을 마신 지 5시간 이상 지난 상태에서 운전한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아내의 약을 사기 위해 부득이하게 운전한 점, 그리고 모범 공무원 표창을 2차례 받는 등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해왔는데 규정에 따라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잘린 점 등을 들어 면허 취소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너무 가혹하다는 취지로 호소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도 이 씨의 호소를 받아들여 면허 취소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유 씨가 입은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유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대법원 3부는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그로 인한 당사자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아니겠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데 좀 가혹한 거 아닐까요? 원칙대로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무튼 음주운전은 직장에서 잘리는 건 둘째치고 암에 걸린 아내 통원 치료를 위해 면허가 필요하다고 해도 면허 취소가 번복이 안 된다고 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네, 10대 성매매 미성년자 아이들을 성범죄 가담자로 볼 것이냐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로 볼 것이냐를 두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변호사님, 이게 지금 관련 법이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10대 미성년자들의 성매매의 경우에는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이제 아청법이라고 하는데요. 현행 아청법에서는 성매매를 한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 아동 청소년으로 분류해서 소년법에 따라서 소년부의 송치, 보호 처분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 처분이 뭔가요? 네, 이제 보호 처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소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가 범죄에 연루된 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리는 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년법을 보게 되면 이제 32조에서 소년의 보호 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이 소년부의 보호 처분을 내릴 때는 이제 형사처벌과는 좀 다르게 볼 수 있고 소년원의 송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과자는 되지 않습니다. 일단 이거 자체로는 이른바 뭐 빨간 줄 이런 게 가는 건 아닌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성 청소년 단체에서 이 아청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여성 청소년 단체 364곳이 모인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그저께 국회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요. 아청법 개정안을 통과해야 된다고 촉구했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보면 성매매 10대는 성매매 가담자, 그러니까 범죄자가 아니라 네. 성착취의 피해자라고 인식해야 된다라는 네. 주장이고요. 그 아동 청소년들이 본인이 가담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네. 그 신고를 못하게 됨으로써 성구매자들이나 네. 알선자들이 또 이를 악용해서 2차 뭐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고 네. 지속적인 성구매를 강요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다르게 미국이나 캐나다, 스웨덴과 같은 많은 국가에서는 일정 네. 연령 이하의 경우에 그런 이제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는 동의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네. 해당 아동이나 청소년은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할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한 성매매도 자발적이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인 모양이네요. 네, 이 경우에도 이제 자발적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대책위원회의 주장이고요. 불우한 가정 환경이라던가 네. 가출 이런 사회 구조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아직 어린 아이들인데 뭐 돈을 얼마 준다 이런데 굉장히 유인당하기가 쉽기 네. 때문에 단순히 뭐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성매매에 가담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주장이고요. 네. 뭐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게 이 사람들 주장인가요? 일단은 그 아청법에서 네. 대상 아동 청소년 이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네. 주장이고요. 우리나라 이제 아동 청소년들은 이제 상업화된 성착취 피해자로 네.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데 피해자로서 어떤 권리도 누리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 뭐 국선 변호사 지원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필요한 보호 조치들을 추가로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반론도 있을 것 같은데 반론 포함해서 변호사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제가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네.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지만 요즘 10대들이 성인들을 모두 네. 능가하는 예, 뭐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순진한 미성년자로만 네. 볼 수는 없다라는 주장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청소년들은 보호의 대상이라고 네.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회 구조적인 부분도 크게 작용을 네.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쉽게 유혹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자체가 네.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네. 입장입니다. 아무튼 뭐 10대 성매매는 근절되는 쪽으로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흔히 폐병이라고 불리는 결핵. 21세기 대한민국에 아직도 결핵 환자가 있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OECD 35개 나라 가운데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 모두 1위인 어떻게 보면 결핵 후진국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생명과학그룹 BMS와 국립마산병원이 결핵 퇴치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고 하는데 업무 협약식 현장을 다녀온 김태현 기자가 결핵 얘기들을 전해드립니다. 결핵 퇴치를 위하여 파이팅! 국립마산병원과 생명과학 전문기업 BMS가 결핵 퇴치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결핵 환자 임상 데이터를 보유한 국립마산병원은 결핵 환자에 대한 맞춤형 처방과 치료 등 결핵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결핵 전문 국가병원입니다. 유전체 연구 장비 및 시료 분석 전문 인력을 보유한 BMS는 생명과 환경, 미생물 분야 연구와 각종 진단키트 개발 등에 특화된 생명과학 전문 기업입니다. 다른 질병도 그렇지만 결핵은 병리학적 특성상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산병원이 지닌 결핵 관련 연구 지식과 자원, BMS가 보유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법 등 분자 진단 연구 인프라 및 분석 기법 등을 상호 활용해 새로운 진단 검사 기술과 제품 등을 개발해 결핵 퇴치에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 이번 두 기관의 협약서 체결 취지입니다. 그리고 결핵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전염성 환자를 조기 진단하고 그 환자가 전염성이 있는 동안은 격리하고 또 치료를 잘 받게 해서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일반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35개 나라 가운데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 모두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도 2017년 기준 2위 라트비아가 인구 10만 명당 37명의 발병률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77명으로 라트비아의 2배가 넘는 안 좋은 쪽으로 OECD 압도적 1위 결핵 국가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치욕적인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그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결핵 치료나 결핵에 드는 예산이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나아가 여러 약제에 내성을 지녀 일반 결핵에 비해 치료 기간이 길고 치사율이 높은 다제내성 결핵, 이른바 슈퍼결핵의 출현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결핵은 소멸된 병이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를 뿐 매년 적지 않은 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숨어서 현존하는 질긴 병입니다. 이번 국립마산병원과 BMS의 상호 협약과 협력을 통해 결핵 진단과 치료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협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해 참담하다는 논평을 내고 이번 일을 신뢰받는 사법부와 법원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공단 노사는 오늘 최대 쟁점이었던 임기제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되 일정 비율 이상의 정규직 변호사를 뽑기로 합의했습니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부하 직원들에게 가방끈 짧은 것들이 공부 좀 해라 등 막말 논란을 빚은 법무부의 오모 인권적쟁 과정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 해지 시 점주의 위약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으로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업종의 표준 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 2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